예, 안녕하세요. 학폭 그랜드 마스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폭이 이름 바뀌었죠. 예전에는 저희가 학폭이라고 얘기했던 게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라고 원래 정식 명칭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젠 이걸 줄이면 약자로 학폭이라고 안 하고 심의위원회라고 해요. 그렇게 심의위원회로 바뀌고, 그 다음 개최되는 장소도 원래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심의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 서울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송파, 강동 송파 이쪽 심의위원회, 이렇게 제가 다녀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갔다 보니까 예전 학교폭력위원회, 학교에서 설치된 학교폭력위원회랑 어떤 것들이 많이 좀 달라졌는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일 바뀐 큰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명칭, 그 다음 개최되는 장소, 그 다음에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학폭위는 학부모위원이 과반수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 학폭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 중에 2분의 1 이상 과반수가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위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졌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었어요. 학부모위원은 전체 인원 중에 3분의 1만 되면 됩니다. 근데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 5인 이상 10인 이하였죠, 학폭위 때는. 근데 이번 심의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바뀌었어요. 엄청 많아졌죠.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바뀌고, 학부모위원이 그 중에 3분의 1이어야 된다,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요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왜 달라졌느냐, 학폭위에 대한 비판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전문성이 없다, 이런 법조계나 이런 사람들만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했던 게 아니라 정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분들도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학폭위의 조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핑계대기 좋은 게 위원들, 그 징계 결정하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에 권위가 없고 전문성이 없어서 그 결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재심이라든지, 그에 대한 불복 수단인 재심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렇게 좀 그 이후에 불복 절차가 많아진다, 이런 비판 때문에 이번에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는 그 비율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 위원들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그 심정이나 가치를 또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좀 법조계 쪽에 어쨌든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의 조금 비율을 올려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약간 더 엄숙해지고, 뭔가 좀 분들 중에도 전문가 포스를 풍기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학교 측에서 절차 진행할 때는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다, 일관적이지가 않았어요. 여기 학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A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B 학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같은 서울에 같은 교육청 관할이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뭔가 절차가 정말 좀 정비가 돼서 잘 이제 똑같이 절차대로 잘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 학폭위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통지서 같은 게 오거든요. 언제 참석을 해라, 이런 것도 학교마다 폼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그 내용도 거의 이제 일정하게 잘 오는 것 같고, 그 통지 오는 시기도 적절하게, 너무 임박하지 않게 이렇게 잘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으로 조금 잘 정비가 돼서 오는 느낌, 그 다음에 뭔가 분위기 자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문성 있는 느낌, 엄중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위원분들의 질문이 또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랑 조금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 있기는 한데, 교사분들도 계시고 학부모분들도 계시지만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심리 상담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러 청소년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유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심오하달까? 어떻게 보면 막 심리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사건 관련해서 뭐 고소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술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해서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랑 피해자랑 예전에는 분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래 당일날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대기실도 딱딱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그 참석 통지서 올 때도 보니까 아예 이제는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서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아예 다르게 표기를 해요. 만약에 뭐 3시에 학폭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3시에 다 모여가지고 각각 대기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회의장으로 이렇게 모이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1시간별로, 텀별로, 만약에 3시에 시작하는 거면 피해자가 보통 진술을 먼저 하거든요. 피해 학생 3시에 가고 가해 학생은 아예 그냥 4시로 찍혀서 나옵니다. 4시에 와서 진술을 해라 라는 이렇게 취지로 나옵니다. 지금 벌레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모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은 위원장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교감 선생님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녀온 심의위원회는 보면 다 두 분 다 제 느낌에는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제가 뭐 회의록을 본 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교육지원청 관련 직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은 이제 교육청의 이제 좀 작은 단위입니다. 그 직원분들이 위원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거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그 결정한 사항을 징계나 뭐 이런 보호 조치를 통지를 해주거든요. 서면으로. 근데 서면의 양식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 양식에 대해서 왜 그런 이제 징계 사유가 나왔는지 그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거든요. 왜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지 언급을 좀 해주면서 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그 2건의 모든 양식에는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가해 학생 징계,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각 학교폭력 예방법 17조, 16조 상의 어떠한 처분에 근거해서 이런 징계가 나왔다, 보호 조치가 나왔다, 요것만 딱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폭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하면 재심은 없어졌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어떤 불복 절차를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따라야 될지 그렇게 안내서만 딱 심플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짜잘한 걸 말씀드리면, 회의장이 예전보다 좀 커진 것 같아요. 물론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이 다르고 경기도가 다르고 지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좀 규모도 커졌고, 그리고 마이크를 아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학생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마이크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크 떼고 흥분하다 보면 마이크 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 다 들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20-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왔거든요. 통상. 근데 조금 질문이 심오해지고 심도가 있다 보니까 1시간 정도 2건 다 저는 그렇게 마쳤던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걸 있을 수 있으니까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궁금한 거 심의위원회 뭐 참석 실제 당일날 어떻게 열리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요새 학교 폭력이 아이들이 만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학교 폭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령 보면 성적 모욕감이 들 정도의 막 사진을 합성해서 카카오톡 방에 단체로 이제 단체방에 초대를 한 다음에 막 올리고, 나가면은 다시 또 초대하고, 이 초대가 거부가 안 되잖아요. 다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카톡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 그 다음에 또 저격글, 이제 뭐 자기 프로필에 그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프로필에 그 피해 학생 초성만 따가지고 누구 뭐 기억 디귿을 재수없다, 뭐 꺼져라, 뭐 쌍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 그다음 뭐 쉽게는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가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만났을 때는 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면서 돈을 뺐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나지 못하니까 돈을 안 뺐고 온라인으로 뭐 선물해라,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이런 걸로 선물해라, 아니면 뭐 기프티콘 같은 거 요구하고, 이모티콘 뭐 선물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갈취의 그 행위가 약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것도 대부분 다 SNS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온라인에서의 따돌림도 충분히 따돌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증거 수집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증거 수집은 좀 이루어야 되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도 학교폭력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거 채취를 꼭 하시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선이 넘으면 신고를 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제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조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요새 또 학교폭력 행위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나 사이버 쪽으로, 사이버 불링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